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을 맡은 3부에서 만나는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이제 우리 1, 2부 독서 열심히 김철현 선생님과 공부하고 왔나요? 이제 3부와 4부는 문학의 시간입니다. 자, 문학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총평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낯선 지문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해 자체 또 뭐 사실 제 입장에서 해설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여러분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작품들도 물론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7개 작품 가운데 3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되었고 수능 완성에서 2편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1편이 출제됨으로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 특히 처음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게을리한 사람보다는 수능 완성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면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수능 완성에서 출제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문학 까다로운 지문, 그런데 답은 감에 의해서라도 명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답은 이거인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것들이 꽤 있었던 그런 문제. 적정한 난도에 적정한 지문 난도, 적정한 문제 난도로 이루어진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3부와 4부에서 각각 2세트씩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18번부터 27번까지니까 문항수가 좀 많고요. 작품 수도 이제 고전 소설 한 편과 현대시 2편, 현대수필 한 편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빡빡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2세트를 해결하면서 주의했어야 될 문제, 여러분이 주로 걸려 넘어졌을 것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8번에서 21번 고전소설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가 되었던 수능 특강의 152쪽이었죠. 정을선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선전은 제가 이제 뭐 파이널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되게 출제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나올 만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작품입니다. 자, 지문이 이렇죠. 그러니까 대목이 거의 똑같아, 그지? 수능 특강에 수록돼 있던 대목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판본이 달라. 그래서 디테일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러면 연계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구체적인 어떤 그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르고 뭐 문장도 다르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수특에서 공부했던 것과 동일하고 거의 그대로 흘러가는 상황들을 뭐 조금만 다르게 진술해 놓은, 서술해 놓은 그런 텍스트를 여러분이 읽은 거니까, 그죠? 자,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인물과 주요 사건, 인물 간의 갈등 관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는지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틀릴 만한 문제들이 또 꽤 포진해 있었어요. 함께 지문을 읽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앞부분에 줄거리인데요. 승상 정을선이, 정을선전이니까 남자 주인공 정을선이죠. 승상입니다. 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요, 여기 원수가 그랬는데 여기서 원수라는 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승상이 출정을 하면 원수 혹은 대원수로 이렇게 출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럴 때 원수로 출정한 사이, 원수가 돼요 이런 걸 보통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어요. 원수라는 것이 정을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출정한 사이, 뒤에 이제 서융을 격파하기 위해서 출정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정렬부인, 조왕의 달 조씨죠. 악인이야, 그지? 의 모략으로, 벌써 만약에 연계교실 공부 안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략으로 충렬부인을 옥에다 가두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겠지, 그지? 자, 조씨입니다, 그죠? 악인이에요. 이 모략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간부극. 그러니까 충렬부인, 여기 이제 그 유승상의 딸 추연이라는 인물이잖아, 그지? 근데 그 유추연이라는 요 선인인 충렬부인이 원래 이제 간부극에 의해서 죽었다가 원한을 이제 정을선하고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모의 그 원래 이 추연 당시에 충렬부인으로 이런 칭호를 받기 전인데 간부극 가짜 그 계교를 꾸며가지고 정을선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됐고, 원한 때문에 충렬부인이 죽어요. 근데 그 원한이 막 이제 온 마을을 막
피폐하게 만들고 정을선이 어사가 되어서 그 마을에 갔다가 이 얘기를 할미한테 전해듣고선 이제 이 충렬 부인을 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충렬 부인이 됐는데 여기 정렬 부인 조 씨가 또 악인이 되어서 또 한 번 충렬 부인을 간부극을 벌여가지고 개교를 벌여서 이제 정을선이 없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개 모형 모티프, 후반부가 이렇게 쟁총형 모티프로 진행되는 소설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정 소설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간부극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시비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금섬이 충성스러운 시비인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금섬이 충렬 부인을 도망을 가게 만들고 자기가 대신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죠. 이제 자진한다는 건 스스로 죽은 거죠. 자,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가 이제 정을선의 엄마다, 그지? 왕비는 월매를 문초. 월매가 누구냐면 자기의 시비예요. 근데 이 월매가 이 금섬과 힘을 합쳐가지고 충렬 부인을 도망시키고 월매가 충렬 부인을 이제 정을선의 아들을 뱃속에 베고 있는 충렬 부인을 구덩이에다가 숨겨준단 말이야. 이 이제 충성스러운 이제 그 시비들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왕비는 지금 자기 며느리인 충렬 부인이 실제로 이 개교에 따라서 정렬 부인이 꾸민 극의 결과라고 실제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충렬 부인이 그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낸다. 호첩이 이제 요 금섬의 오빠예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담은 편지를 금섬이 호첩한테 자기 오빠한테 주고선 호첩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 정을선한테 전해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원수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이제 자기가 원수고요. 자기 밑에 부하 장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그럼 이제 호첩이 가져온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일의 대략적인 사항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연고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그 문제하고도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만 원수가 여기에서 서용을 격파했어. 그리고 천천히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지금 호첩에게 연고를 물으니까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 빨리 돌아갈 테니까 너는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천천히 그 군사 인솔해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 왕비의 12월매 그랬어요. 왕비의 12월매라 그랬습니다. 아까 왕비의 12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함에 매를 많이 맞고 여쭈되. 자, 왕비가 월매를 문초했거든. 그런데 월매가 진실을 털어놓지 않아요. 토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겼느냐, 충렬은 어디 갔느냐 하는데 안 털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고 여쭈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차라리 죽이라 이거지. 월매가 절 죽이시면 금섬 따라서 뒤따라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시비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기의 주인인 왕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대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월매는 정의를 위해서 충렬 부인을 위해서 또 정을선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올바른 일을 하는 그런 그 시비인 거죠. 그렇게 자 보세요.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됐죠? 자, 월매를 죽여라 왕비가 그러는데 그때 마침 승상이 도착을 한 거야. 그지? 정을선이. 그래가지고 스톱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묻기를 충렬 부인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어. 그때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 통곡왈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제 충렬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존재인 정을선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거기에 숨어가지고 출산을 한 거야. 정을선의 아들을. 그죠? 자,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눈을 떠서 나를 보시오 여보. 한데 누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이제 여기는 어디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겠다, 그지?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에 해 같고 7년 대한에 빛발같이 바라더니. 보세요. 9년지수 할 때 이 수는 물수예요. 홍수 얘기하는 거야. 9년 동안 이어진 홍수라는 건 어마어마한, 약 다소의 과장법이 있겠지만 9년지수에 해 같고, 그러면 길고 오랜 홍수 끝에 뜬 해처럼 느껴지고, 7년 대한 할 때 이 한자는 가뭄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대한 큰 가뭄에 빛발같이 바라더니. 자,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당신이었는데 이렇게 구덩이에서 만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소서. 이게 이제 이 충렬 부인의 간절한 소원이야. 이 누명이라는 게 뭐야? 나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뒤에 밝혀집니다만 이제 정렬 부인이 꾸민 간부 극에 따라서 시비가 남장을 하고 몰래 방에 들어와 있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한 며느리로 왕비에게 결국엔 이렇게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이런 나의 누명을 씻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죠?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서술자의 개입, 그지? 편집자적 논평 이런 데 해당되겠죠.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참혹한 전경입니다, 그렇지?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세. 이제 옥석을 구별한다는 건 이제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지? 왕비 전에 배운데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이제 아들아, 물론 이때는 승상 어쩌시었소 이렇게 높여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왕비가 아들인 정을선에게 자초지종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왜? 이미 아는 바라는 건 뭐야? 호첩이 들고 온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호첩한테 듣기로 대충의 사정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하며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그래서 이 그놈이라는 게 이제 외간 남자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물론 남장을 한 거짓 변장한 시비였습니다만, 자, 왕비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반말하네요. 자, 사촌 오라비, 얘가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름이 거기 직접 나오던가요? 그 사촌 오라비라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 복록입니다. 성복록이라는 이 왕비의 그 서사촌이야. 근데 성복록이라는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 오라비도요, 성복록도요, 같이 한 패가 되어서 일을 꾸미는데, 여기선 얘가 이제 저기 외간 남자 충렬 부인 방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주는 밀고자의 역할을 담당한 거지, 그죠? 하신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 나옵니다만 심리적인 압박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끼다가 결국 이제 승상 앞에 끌려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하리럽서 옥조를 잡아들여 어미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알으라. 그러니까 죽은 이가 금섬이지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너는 알았느냐 이거지. 하신데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함. 이거 다 수특에 나와 있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죠? 디테일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런 것도 그대로 나오잖아, 수특에 보면. 자,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 부인이 천하 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고 하올째. 자, 무슨 얘기예요? 시신이 있는데 얼굴이 상해서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지만 손을 보니까 곱지가 않단 말이야. 듣기로는 충렬 부인이 천하 일색이라 그랬는데 어째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정렬 부인의 시비 금연이라는 애가 이제 이 정렬 부인의 시비고, 얘가 나중에 밝히는 바에 의하면, 털어놓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그 간부 역할을 하는 변장했던 나쁜 애입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근데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옥졸 생각에는 이거 저기 충렬 부인 아닌 것 같은데 죽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지나가던 애가 묻는 이 금연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물으니까 또 아는 사이라서 얘기 안 해줄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라고만 했는데 아마 수능 특강에서는 안면이 있는 사이라서 아는 사람이라 그냥 알려줬다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랬어.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말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우리가 오직 가르쳐준 거, 언지를 해준 거는 금연이 뿐이니 금연이가 아마 발설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국문한다는 건 문초한다는 거야. 너한테 따져 묻노니 바른대로 하라 이러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그러니까 엄한 소리로 막 꾸짖듯이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자, 이 문장 보세요. 뒤에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정렬 부인이 악인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악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 싸고 자빠졌는지라. 이거 희화화하는 거죠. 악인을 희화화하는 거야, 그지? 정의가 구현되는 상황에서 나쁜 짓을 한 자가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막 겁에 질려가지고 똥을 싸는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림으로써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통쾌감을 주는 일종의 풍자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금연이 할 일 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 부인 하던 말이 이제 진실을 털어놓는 거야. 이제 금연이 자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렬 부인 하던 말, 자기가 남복하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 이거를 낱낱이 아르는 거야. 이 말하자면 그 전후사정, 이 간부 극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막을 털어놓는 거죠, 그죠? 낱낱이 아는데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통곡, 앙천통곡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박지 못하여, 내가 밝은 식견으로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악녀의 꾀, 악녀라는 게 정렬 부인이고요.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즉 자기의 착한 며느리를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요 하면서 막 자기가 한탄을 하는, 후회를 하는 거죠. 자탄하는 겁니다. 하시며 자결코자건을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막 엄마를 뜯어 말렸어, 그지? 엄마가 죄책감에 스스로 죽으려 하니까. 자,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꿀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르고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죽이고 싶어.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왕의 딸 조씨이기도 하고, 이럴 때 그냥 내 가정의 일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승상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특히나 뭔가 귀족 집안에 얽힌 일, 그 자손인 이런 그 정렬 부인 같은 여자를 함부로 자기가 가정 내의 문제로 처단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께 사실을 아뢰고 허락을 받아서 너를 처형하겠다라고 잠시 처형을 유보하는 거죠.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을 때, 이제 상소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게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이제 여기에 이게 원수가 정을선임이 이제 뒤에 가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 백배하고 아르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그랬어요.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았습니다. 뒤에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 20번 문제 1번 선지가 결국 여기에서 1번 선지가 정답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제가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누가? 호첩이 들고 온 편지가 있었지, 그지? 군사를 중군장에 맡기옵고 필마로 돌아와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이러이러한 변은 실제로 상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진 않겠죠. 자세한 무슨 내용들이 들어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소설에서 그걸 또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야, 맞지? 자, 이렇게 싸우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싸우니까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게 바로 상소문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치? 자, 이게 18번에서 21번까지의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된 정을선전의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대목이긴 한데 거의 완전히 겹치는 대목이긴 한데 디테일들은 조금 다르다. 다른 판본을 활용했다. 그런 그 연계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은 여러 차례 제가 이러저러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연계 기출에서도 그랬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죠? 자, 18번 문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건데요. 생각해 봅시다. 기역과 니은. 이거 둘을 한번 보자. 기역, 니은. 기역은요.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라고 이제 아들이 오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단다 라고 얘기해주는 어머니한테 정을선이 하는 말입니다. 니은 보세요. 처음에 그놈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금연이가 저기 남장한 거였죠.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라고, 웬 남자가 들어간 걸 어떻게 아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니은이야. 그치? 그럼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역을 보니 호처백에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그렇지. 왜냐하면 호처백에 물은 연고의 내용이라는 게 편지를 들고 온 호첩한테 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런 일로 이렇게 하오게 됐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금섬이 대신 탈출시키고 어떻게 됐어? 이런 상황이지? 자, 왕비가 그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 얘야 너 없는 사이에 집에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요니 염려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자, 또 2번 봅시다. 기억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그랬어요. 이게 그럴 법해. 그렇지. 이미 진실을 알고 온 거니까 그러면 상소에 담겨있는 내용하고 사실의 전말이 담겨있는 거 일치하겠지라고 착각하기 쉬워. 근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많이 틀렸죠, 이 문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자, 이미 아는 바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건 전장에서 돌아온 상황의 정을선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에 대한 지식이야. 근데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완전히 속속들이 알게 된 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커. 오케이? 그 답을 2번이라고 해야지. 같겠군 하면 틀린 거죠. 됐죠? 자, 니은을 보니 그래서 니은이 뭐냐면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를 보면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복록이 말해줬다. 그럼 복록 잡으러 갔더니 지가 지 죄를 알고 미리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교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니은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의 대답이 뭐야? 서사촌이 뭐라고 했어? 거기에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라고 얘기했거든. 자,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 그게 누구야? 복록, 사촌, 오라비. 됐죠? 자, 니은이 제시된 후에 드러나는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이 스스로 죽었죠. 그죠? 자,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으니까 결국 승상한테 끌려가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이 2번이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왜 여러분이 많이 틀렸는가 하면 답이 없어 보여. 이게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옥조를 통해서도 들은 이야기, 금연을 통해서도 들은 이야기, 어머니한테 왕비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종합되어서 알게 된 진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다 담긴 더 큰 내용임을 그래서 이미 아는 바라고 전장에서 돌아오던 당시의 내용보다 더 자세한 얘기들, 더 종합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답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자,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점 달고 있는 문제였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였다. 19번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누명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는 충렬 부인이 쓴 누명이죠. 그죠? 거짓, 사기 극에 의해서 쟁총 형 모티프에서 비롯된 사건의
희생자가 된 충렬부인이 쓴 누명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 이게 누구냐면 이게 충렬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부인은 충렬 부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장면 안 나왔죠, 충렬 부인이. 누명을 풀어달라고 그랬지. 씻어달라고 그랬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건 왕비예요, 그지? 땅. 탈락. 2번.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누명을 쓴 인물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저희 충렬 부인입니다. 충렬 부인의 요청으로 남주인공 정을서는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그랬어요. 처벌을 유보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죽이고 싶지만 황상께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러니까. 근데 그건 충렬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유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3번.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누명의 내용이요? 누명의 내용은 자기가 외간 남자를 방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지. 그게 누명의 내용이죠. 이게 아니라. 그죠? 4번.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맞죠? 이 계략의 일종의 뭐야? 누명을 쓰는 인물이라는 거. 충렬 부인을 자, 병 간호하러 정렬 부인에게로 왔다가 침소로 가라고 강권한단 말이야.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 딩동댕. 그러니까 병 구안하러 정렬 부인을 돌봐주러 온 이 충렬 부인을 침소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 딩동댕. 5번.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이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 이제 제일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자세하기로는 그 직접적이로는 금연의 그 고백, 토록, 고백에 의한 거죠. 자백에 의한 거죠. 자, 20번 문제 봅니다. 이 문제 약간 독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아마 신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살짝 어렵기도 했을 테고요. 그 어려움은 사실은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사실 이렇게 이 알맹이를 보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게 뭐 이상한 장치를 막 달고 있어요. 학습 활동 이런 걸 막 달고 있어.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그래가지고 막 인물 A, B 이래가면서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 보인다. 생각해보자.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크를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나는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니까 인물 간 소통 양상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1, 2, 3, 4, 5에 이 수행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이 중에 부적절한 걸 골라보라 이런 얘기야. 1번. 인물 A가 원수고 인물 B가 중군장이라고 할 때 A가 B에게, 즉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그게 소통의 내용이라 이거야. 땡, 틀렸지. 아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상소문에 보니까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가 이미 있어. 돌아오려고 할 적에 집안에 연락을 받고 제가 먼저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중군장한테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잘 애들 데리고 잘 돌아와 이렇게 명령한 거지.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라야 해. 됐죠? 2번. A가 B에게, 즉 승상이 월매에게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죠. 그런데 제가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가리까 이랬지, 그지? 맞는 얘기고. 자,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시신의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금연이 아마 발설을 했던 것 같거든. 자, 옥졸이 승상. 자, 옥졸이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시신에 대해 발설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걔한테밖에 얘기하는데 알려줬다면 걔가 발설한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자, 맞는 얘기고요. 금연 승상. 자, 승상이 금연으로부터 정렬 부인이 거짓으로 알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어요. 그 개교를 꾸민 스토리 가운데 하나였잖아. 그지? 거짓으로 알아누우니까 충렬 부인이 그 구안하러 왔을 때의 일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야. 맞는 얘기죠. 자, 봐요. 이게 답이 1번이면 사실 이런 건 있어. 이게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지문의 내용과 위배됐다는 게 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러나
분명하게도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문 맨 앞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뭐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라고 했지 가서 서용을 잡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 이거 사실에 위배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조금 더 아무래도 여러분이 많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틀 자체가 낯선 거였단 말이에요. 신유형이라고. 근데 생각해보자. 이거 그냥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1번 원수는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2번 월매는 승상은 월매에게 충렬분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이런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문제란 말이야. 알맹이 자체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틀에 현혹되지 않는 중심을 잡는 집중력도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굉장히 크게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예비 수험생들도 잊지 마시고, 아마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후에 학평에 막 등장할 테고요. 여러분이 보는 교재에도 막 등장할 테고 할 겁니다. 원래 수능에서 또 모평에서 평가원이 신유형을 쫙 보이면 그걸 막 이제들 따라들 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막 약간 변형하고 이런 걸 막 많이 하거든요. 자, 21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정을선전은 영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에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그랬어요. 1번 선지 볼까요?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를 보면요,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요. 왜? 서용을 사로잡았고 돌아오는 길에 어쩌고저쩌고 집안일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지? 가정 안팎의 사건이 남주인공, 즉 정을선이 그 가정 안팎의 사건에, 가정 안의 사건은 자기네 집안일이고 밖의 사건은 대원수로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일이고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딩동댕 됐죠? 그 다음에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자, 승상이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 그치? 고난, 극대화. 그러니까 막 야위어 뼈가 드러나지, 그걸 보고 막 통곡하지. 맞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니까 사회적인 제도가 이상하니까, 그지? 거기서 가정 내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서로 남편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다투는 쟁총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개인의 인성 문제인 것으로 이제 그거 원인이 그거 하나인 것으로 축소돼 버린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왕비가 앙천 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앙천 통곡하면서 뭐라고 했어? 내 박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사회 제도가 잘못이다, 이런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는 작품들이다, 그런 시대다,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 행위자로 등장. 자, 봅시다. 4번 선지.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오, 뭔가 월매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등장해. 맞는 것 같아. 땡. 답이 4번이야. 왠지 생각해보자. 자,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누군가 하면 지문에 아까 제가 언급했었습니다만 왕비의 12월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모이는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왕비야, 그지? 근데 왕비에게, 물론 이 집안의 10이라면 뭐 그 집안의 사람들, 뭐 정을선도 충렬부인도 다 주인에 해당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라고 하면 왕비의 10이라는 앞에 그 표현이 수식 어구가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왕비야, 주인은, 그지? 근데 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혀요? 아니지. 죽음을 각오하긴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털어놓으라는 국문의 문초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 그냥 빨리 금섬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 정을선이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진실을 털어놓는다고. 그러니까 자,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혔다.
이건 아니야. 능동적인 행위자라고 혹시 볼 수 있을지라도 이건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았어. 그치? 왜냐하면 답이 잘 안 보여. 무슨 얘기냐? 월매가 한 행동이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맥락 안에 이 정답지가 놓여 있다고. 그지? 좀 더 깊이 있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기 아주 쉽게 만들어놔. 아주 되게 이 고전 소설 문제가요. 신유형 20번도 있지 18번이나 21번 같은 문제는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지.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자, 5번.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부인, 자, 이게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 인물이 희화화되는 것. 그지? 여기서 가정의 상층 인물 누구야? 정렬 부인이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는 거. 뭐야? 똥을 한 무더기를 싸놨다. 그지? 뭐라 그랬나? 거기.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21번 답을 몇 번이었어 아까? 4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고전 소설 세트 이 정을선전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된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22에서 27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현대 시 2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수필도 한 편 공부하게 되는 갈래 복합입니다. 자, 가작품 보니까 장성남의 배를 밀며가 있네요. 수능 완성에 250쪽입니다. 연계 출제된 작품이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시. 자,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배웠던 작품이고 수능 완성에 공부했으니까 바로 해설을 그냥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막 낭송하고 막 빠져들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 갑니다.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이게 1년이야. 보세요. 배를 민다. 상황이죠? 시적 상황에 대한 그냥 아주 다이렉트의 진술이야. 배를 민다. 네, 여러분 배 밀어봤나요? 이렇게 무태 슥 정박해 있는 배를 밀면 물론 큰 배를 밀어서 그렇게 물에다 띄울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한 2사람쯤 타는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거 이렇게 물에 띄우면요. 배가 안 움직이다가 밀면 물에 이렇게 떠간단 말이야. 그거 아주 드문 경험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밀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는 밀어봤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배를 민다는 건 아주 드문 경험이죠. 그런데 희번덕인다는 건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배를 뒤집는 거를 얘기하는데 반짝이는 거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왜 여러분 우리말로 윤슬이라는 거 알아요? 강물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물결 있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걸 거야. 그런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어. 하필이면 가을이다? 그치? 뭐 지금이 가을인데, 그지? 가을은 뭔가 상실과 이별과 막 이런 거, 소멸과 이런 거랑 어울리는 계절이야. 하필이면 가을 바닷물 위라고 했으니까 요게 뭔가 계절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시의 이 어떤 정조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거죠. 배를 밀어놓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 왜 순간 환해졌을까? 배를 민고 쓰러지기 직전에 탁 손을 뗐어요. 이게 뭔가 허탈함,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홀가분함, 이런 걸 환기하는 이미지겠지?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자, 배를 미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 근데 이 배를 밀며가 1년이 배 미는 것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에 밀고 물에 배가 딱 뜨면 확 손을 거둔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 근데 보세요. 이연에 가서 갑자기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2연 3년을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확 깹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능 완성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일종의 의미의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1년을 읽을 때는 그냥 배 미는 얘기로 읽었는데 갑자기 사랑이 떠나간다. 배를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배를 민다는 행위가 이 작품의 제목에 해당되는 배를 밀며
배를 민다는 행위가 진짜로 배를 미는 것에 해당하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사랑을 떠나보내는 일, 그걸 배를 미는 행위에 대응되게 시를 직조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배가 그렇듯이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 떠나간다고. 자, 물 위에, 바닷물 위에, 강물 위에 배를 띄우면요, 보이지도 않는 길을 가죠. 물 위에 무슨 길이 있어. 물론 거기에 백길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무슨 도로나 이런 것처럼 길이 아니지. 그냥 물 위를 그냥 가는 건데, 아무 데나 가는 건데, 그지? 근데 그걸 또 되게 부드럽게 갑니다. 마치 배가 그러하듯이 사랑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 떠나간단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 떠나가. 자, 나랑 이별한 그 사람은 이별한 후에 미래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부드럽게 떠나갑니다. 우리 이별한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도 않는 길이야. 알 수 없어. 자,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그렇게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서 밀어내서 떠나보냈듯이 내 마음의 슬픔도 내가 밀어내고 잊어보겠다는 안간힘 같은 게 드러나는 거라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자, 여러분, 물 위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파동이 이렇게 따라가죠. 그죠? 그게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야. 근데 잠시 머물다 가라앉아요. 그 파동이 계속 있지 않잖아. 배 지나간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사라진단 말이야. 그 배가 지나간 뒤에 파동은. 맞죠? 사랑을 떠나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랑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내 빈 가슴 속에 나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져. 견딜만 해진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좀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시상의 반전이 있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이 시가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멋있는 시지만 이것 때문에 더 멋있지 않아? 그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이게 뒤에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맥락은 어때? 배가 무방비 상태에서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내 가슴 안으로 내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렇게 힘껏 떠나보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배가 밀고 들어온다고. 이거는 제가 수능 완성 때도 얘기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죠. 이거는 가까스로 떠나보냈던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울컥울컥 불현듯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리움에 젖게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잊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상처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배가 아까 내가 떠나보낸 배랑 다른 배일 수도 있거든. 느닷없이 아무 소리 없이 내 안으로 배가 밀고 들어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 운명적인 사랑이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봐도, 그렇게 이해해도 또 이 시가 또 매력이 있다. 그죠? 사실은 이게 같은 시집에 실려있던 배를 매며라는 시하고 이어지는 맥락으로 만약에 그 연작 시리즈를 그렇게 읽으면 그런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해석했던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별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배가 밀고 들어와서 부둣가에 앉아있던 데가 던져지는 밧줄을 배를 매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다. 운명적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시작. 그렇게 그 시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런 시였습니다. 수능 완성해서 공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가에 해당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제 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만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죠. 23번인데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봐.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이게 막 이런 표현. 근데 이것도 의미의 대목임으로 생각하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이라는 것은 배를 밀다가 내가 쓰러져 버리지 않을 순간이라는 의미지만 직접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읽으면, 자, 내가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이별의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지 않을, 파괴되지 않을 마지막 순간에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 충분히 가능하죠. 자, 되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맞죠? 아까 얘기했지만 알 수 없는 미래라고. 헤어진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사랑은 떠나가. 그죠? 자, 3번.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슬픔을 배를 밀듯이 그렇게 힘껏 밀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은 슬픔도 사랑을 떠나보내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서 잊고자 하는 안간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4번.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아까 얘기했죠? 배가 나가면서 흉터가, 즉 뒤에 배에 따라가는 그 파동이 나중에 잔잔해지는 것은 이별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물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5번.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자,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인데 밀려 들어온 배가 내가 그게 떠나보낸 배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힘껏 밀어낸 배, 내가 밀어낸 나의 옛사람, 내가 떠나보낸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재회라고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0%는 아니야. 근데 이제 재회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긴 한데, 아까 우리 해석했듯이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내 가슴 안에 그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떠올라, 그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그리움에 젖게 돼. 잊었는 줄 알았는데 못 잊었어. 이 정도지 대상과의 재회라고까지 하는 건 좀 세긴 세.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이거죠. 예상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 그 수능 완성 251쪽에 있는 2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선지 5번하고 결국 포인트가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화자가 그와의 재회를 바랐다거나 그가 다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바랐다, 기대, 예상 이런 걸로 얘기하면 시에 대한 곡해가 되겠다. 왜냐하면 자, 그 마지막 연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라는 그 맥락은요, 맥락상, 의미상 어떤 느낌을 환기하는가 하면 예상대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맥락을 구성하는 시적 진술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부분이 확실히 틀렸다. 따라서 23번 답은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수능 완성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은 이런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이 시에 대해서 이해를 해놨을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맞힐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 작품으로 갑니다. 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25번 보기를 먼저 읽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 현명한 전략 잘 택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제 마지막 즈음에 하는 그 해설들, 강의들에서 특히 아마 약점 공략에서 그런 강의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말이죠. 작년 수능, 작년 6월 모평,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모평 이렇게 비연계로 출제되는 현대 시들이 예를 들면 작년 6월 모평의 오규원의 오규원의 봄, 그 다음에 본수능에서 김종길의 문,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의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 같은 시들이 굉장히 심오한 독해가 쉽지 않은 시다. 그런 시가 분명히 올해 수능에서도 그런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나 작품이죠. 좀 전에 봤던 배를 밀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수능 완성 공부한 연계된 시고, 근데 이게 비연계 작품이고,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이 보기를 달고 있는 이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먼저 읽고 작품으로 들어가라.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종류의 시가 안 나온다. 엄청 어려운 시가 나올 거다. 이게 바로 그런 시예요. 이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지는요, 사실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아주 유명한 시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시인이 좋아했던 시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시인이었지만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그 시인 허수경의 대표작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시지만 설명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주는 단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답을 고르는 어떤 일종의 스킬이라면 스킬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걸 먼저 읽었던 사람 잘했다 이거지. 함께 갑시다. 일단 봐요. 물론 가나다가 다 그러한데 뭔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데 그게 사랑이 막 말랑말랑 행복해 아이 좋아의 상황이 아니라 사랑의 슬픔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뭐랄까 좀 울적한 세트거든요. 이 세트가 아주 그윽하고 멋진 세트입니다. 근데 그 시에서 그 세트에서 나 시가 제시가 되니 뭔가 이 시를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꼈겠지만 사랑의 슬픔에 관련되어 있는 시구나 감을 잡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단서를 좀 해석의 단서를 얻어보자고요.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이건 일반론입니다. 그죠? 자, 대체로 모든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하죠. 시적 화자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심적 상태, 이거 자체가 화자의 정서인 거고요. 맞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나에 관한 설명을 보자고. 이제 여기에 당연히 준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속성을 지닌 작품으로 나가 제시가 되겠지. 봅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이 있단 말이야. 이게 화자의 발화의 독특한 방식이 있단 말이죠. 즉 해놓고 제시한 걸 보세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이 있고요. 어휘의 반복적 출현이 있고요.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자, 벌써 여기서 읽기 전부터 요 특성들만 가지고도 미리 견적을 내본 나 작품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일 거야. 이 독특한 발화 방식 때문에. 사실 이 시가 아주 극강의 아름다움을 지닌 유명한 시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독특한 발화 방식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8할 9할을 넘어선다고요. 자, 등은 이제 보세요.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은, 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화자 혹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가 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다시, 이 화자는, 나시의 화자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사랑으로 인한 혹은 이별로 인한 사랑 때문에 빚어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러한 장치들은, 자 보세요.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럼 다시 봐. 화자가 어떤 화자라고?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야. 그래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화자고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게 바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거라고. 다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화자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화자이고요.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내면을 가진, 자, 복합적인 내면을 가진, 그걸 우리한테 들려줄, 보여줄 화자라고. 근데 이게 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건 따뜻하고 부드럽고 흥겹고 다사로운 그런 기억이어야죠. 행복하고 달콤한 기억이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좋은 면, 아름다운 면들도 떠오를지 몰라. 근데 내 기억 속에 그것만이 아니야.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그걸 고통을 안고, 상실의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화자란 말이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착종되어 있는 그런
화자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독특한 발화 방식에 주목하면서 나를 읽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국 현대시의 명편 가운데 하나인 이제 1990년대 초이시죠 아마? 그런데 이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인데요. 해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시를 멋들어지게 해설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시가 멋들어져서 해설이 닿는 순간 이 시의 맛은 훼손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아끼면서 여러분들이 오롯이 이 감정들을 느끼게 도와주는 그런 해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 노력해 볼게요. 갑니다. 혼자 가는 먼집, 허수경.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올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큰일 났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설하나.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독특한 발화 방식은 느껴졌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느껴졌죠?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휘의 반복적인 출현. 예를 들면 킥킥 같은 킥킥 같은 시어라든지 혹은 뭐 당신 같은 말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말들 막 자꾸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그랬어요. 자, 말하자면 시구가 뭐랄까 합리적인 어떤 문장의 그 내용 흐름을 보이지 않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봐봐. 이게 이 시를 해설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자, 어디 있어?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고. 그지? 그 다음에 수시로 말줄임표하고 쉼표가 등장해요. 그런 독특한 발화 방식이 드러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시적 장치라 그랬어요? 이게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 그 화자의 내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 됐죠? 자, 그런 기준에서 읽어보란 말이야. 당신이라는 말 참, 이 시를 두고요. 제가 이제 해설하기 어려운데 유명한 시인이 이 시를 두고 쓴 일종의 감상문 같은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울음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독자를 울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가진 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읽으면서 뭐라고 이제 그야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독특한 심미적 공간이 우리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한 그 감상문의 표현처럼 말이죠. 여기에는 물론 뭐 울음에 관한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울음소리를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 보세요. 킥킥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킥킥이라는 건 의성어잖아. 그치? 근데 그건 웃음소리를 드러내요. 근데 그 킥킥은요. 물론 다양한 맥락에 사용되는 의성어이긴 하죠. 우리가 진짜 웃길 때 근데 그걸 약간 뭐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 킥킥 이러면서 할 때도 사용해. 아주 즐거운 맥락에서도 킥킥은 사용되죠. 근데 여기에 킥킥이 그런 느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킥킥은 웃고는 있는데 이게 마치 웃음소리를 드러내는 의성어인데 마치 울음소리를 드러내는 의성어처럼 들리는 거야. 그렇게 읽힌다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내면을 묘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아주 그 아스라이 아픈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상실의 감정, 애달픈 그런 정서 때문에 말이죠. 당신, 그래서 이 시에서 여러 평자들이 이 시를 두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여기에 당신이 누군지는 단언할 수 없다 이거지. 이 당신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어. 이게 물론 이걸 연애시로 읽는 게 제일 합당할 테니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누군가, 사랑했던 그 옛날 애인,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읽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여기서 당신이 뭔지 다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평자들은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이 당신이라는 이 2인칭, 여기 다에도 2인칭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2인칭의 이 말들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줍니까?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이 참 좋아서 그래서 불러봅니다. 당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러보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에 이 말줄임표 안에 담겨있는 먹먹한 감정들을 생각해보라고. 내가 당신이라는 말이 참 좋으니까 당신이라고 불러보지만 그러나 당신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이 마땅히 없는 것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그럼 이 한때가 바로 이 한때가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야. 그러니까 저교로움이라는 건 적막하고 고요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막하고 고요한 울음이 있었던 때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킥킥거리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화자가 이런 그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보세요.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연다는 것은 슬픔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적어도 화자의 삶은 그러했다는 거지. 그걸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의 기대, 이제 이만큼 살아와서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된 내가 그 상처에 기대어서 당신을 부르는 거예요. 나 킥킥 웃기도 하면서. 자, 이 킥킥은 아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겨있는 의성어라고. 당신이라는 말이 참 좋고 내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예를 들면 여기에는 자,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성 화자, 허수경 여성 화자의 시인 허수경이 내세운 여성 화자가 떠올리는 연인, 이성, 그래서 금방 울 것 같은 사내, 아름다웠던 그 사내의 모습에 대한 추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너무 아름다웠던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이 나를 웃게 하기 때문에 킥킥 같은 웃음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는 이 킥킥이 자조적이랄까? 대단히 쓸쓸한, 그래서 심지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에 의하면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오히려 들릴 만큼, 다가올 만큼 그런 쓸쓸한 웃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공허한 웃음소리 같은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만큼 사람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가는 먼 집에, 멀리 있는 집에 혼자 가고 있어요. 임은 당신은 나한테 없는 거지, 내 곁에 없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떠올리게 되는, 언급되는 맥락이 제거된 채 느닷없이 열거되고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은행의 두 갈래는 요거에 기대어서 얘기하면 아마도 은행이 이렇게, 은행잎이 이렇게 된 걸 가리키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그리고 밟힌 풀에 흙으로 돌아감. 밟힌 풀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려. 당신. 맥락 없는 서술들이 이어지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그럼 봐요.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이게 자기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사랑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프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던 사랑의 기억 그 자체가 이런 것일 수 있어. 그지?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 일종의 은유죠. 그죠?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무덤에 벌초하러 내가 가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 내 마음이겠죠. 내 마음이 무덤과 같은 곳이야. 슬픔으로, 서러움으로,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거기에 벌초하러. 근데 벌초하러 가는데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갑니다. 내 마음의 무덤에 벌초를 하러 가는데요. 진설 음식이라는 거, 진설 음식이라는 게 뭐냐? 제사상 같은 데 음식 차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술 한 병 들고 내 마음의 무덤으로 내가 간단 말이야. 아, 너무 쓸쓸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뭐처럼? 병자처럼 가는 거예요. 그럼 보자. 내가 벌초하러 가요. 그래서 내가 병자처럼 갑니다. 그죠? 이때 병자의 이미지는 이거는 나야. 그지?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따 문제에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병자라는 보조관념은 원관념이 나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두고서 예를 들면 24번 문제 2번처럼 진술하는 게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내가 병든 사람처럼 내 마음의 무덤에 벌초하러 술 한 병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치병, 병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환우는 병을 거기 뭐 높인다 그랬나요? 정중하게 이르는 말이라 했어요. 그럼 봐. 치병과 환우가 각각 따로라는 것은요. 이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병을 다스린다고 다스리지만 그 병이 그런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야. 환우는 치병한다고 낫는 게 아니란 말이죠. 치병은 환우와 별개의 영역이라고. 나름대로 슬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낫게 하려고 노력은 안간힘을 쓰고 노력은 할지라도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킥킥, 당신, 이쁜 당신. 얼마나 이뻐. 당신이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마지막에 이 시 너무 멋있게 끝나잖아.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당신이야. 당신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그 이름은. 만약에 당신이 나라면, 당신이 아니고 나라면 끝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당신은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 숙명적인 존재라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참혹하냔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킥킥 당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자, 읽었어. 최대한 의미의 훼손을 덜 하고자. 어떻게 말해도 이 시는 훼손됩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구조체니까. 근데 최소한으로 이 시의 흠집을 내려고 저야말로 안간힘을 쓰면서 이 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보기는 아까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봤던 바니까 만약에 문항 검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왜 해설 안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 시의
앞부분에 먼저 이걸 함께 분석하고 시로 들어갔으니까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지에 대한 판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어려운 시니까 선지 판단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한 어떤 그 정오 판단의 지점을 지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대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를 함께 먹먹한 가슴으로 감상했던 그 기분에 기대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 이거 맞죠? 그죠? 여기에 반복적 출현, 어휘의 반복적 출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 자, 요거죠. 그죠?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 맞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킥킥은 웃음의 의성어지만 울음소리로도 들릴 것 같은 그런 웃음소리다. 그치? 여기에 지금 슬픔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시적 진술과 절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죠? 자, 상처의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 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이야. 여기 아까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뭐예요? 여기 그죠? 이런 거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겠군. 그런데요. 자, 봐봐. 이 어려운 시에서 결국엔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서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인 건 맞죠? 됐어. 근데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 시를 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기는 아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라. 무조건 여기에 기대어야 한다. 라고 했죠? 그게 사실은 외적 증거로 이렇게 주는, 이 보기를 주는 이유이고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때 봐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리 상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처와 함께 있는 복합적인 내면이라고 했지, 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서 설명한 것과 상반되는 진술로 선지를 일부러 절묘하게 교묘하게 만든 거라고. 그 여기를 정오 판단의 지점으로 삼아야죠. 이해됐죠? 3번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봐요. 이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그 의미의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지.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이 봐,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인 거 맞죠? 그래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 표현. 자, 이렇게 이런 장치들 봐요. 지금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같은 이런 장치들이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 이런 장치란 말이야. 맞지? 그럼 보기에 준해서 식구를 해설하고 있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네. 4번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성한 서술. 아까 얘기했죠? 일종의 은유인 거예요. 마음의 무덤. 마음이 무덤 같다는 거잖아. 그지? 형성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자,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덤과 같다고. 그런 슬픔에 휩싸여 있는 자기 심리 상태에 대한 서술이잖아. 5번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맞죠?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 자, 이쁜 당신,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에는 이게 뭔가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만 있지, 여기에는 무슨 상처라든지 그런 건 요 구절 안에는 적어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부분이다라는 해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24번을 마저 풀어볼까요?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핵심적인 시어니까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 물어볼 만하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어려운 시지만 우리가 더듬더듬 읽어왔던 것에 근거해서 선지를 골라보면요, 정답지를. 자,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 그러니까 한때, 거기에 한때 뒤에 무슨 말로 하는 거?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가 그 한때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시기잖아, 그지? 그거의 기억을, 화자하고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인 존재가 당신이야. 왜냐하면 당신을 부르면서 떠올리면서 사랑의 추억들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당신을 불러봅니다. 당신 말 참 좋죠. 그래서 불러봅니다. 당신 자꾸 부르잖아, 그지? 당신을 부르는 행위. 이게 이제 결국에 22번의 정답지하고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자, 그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 지금 눈앞에는 없어. 지금 상실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상처에 휩싸여 있는 나니까 당신은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지 내 옆에 지금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 시의 마지막에 그랬었죠? 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끝내 물을 수도 없는. 자, 버릴 수 없고 물을 수 없다는 게 결국 숙명적 존재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인 거 맞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상처가 결국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답을 2번으로 고른다. 왜? 아까 제가 시 읽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죠. 이 병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 맥락에서 시에서 자,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자는요 당신이 아니라 나의 보조관념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지를 고르는 어려운 시지만 그런 어떤 그 기술 같은 게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7번으로 갑니다. 다 작품도 역시 쉽지 않았어요. 그죠? 다는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것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단 말이야.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봐봐. 편지가 보통 받는 사람을 향한 것이잖아. 근데 여기 다에서 편지는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대요. 편지가 아무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쓰지만 그 사람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야. 쓰는 사람을. 자,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이제 이상화된 그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시를 읽고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연애 편지 써본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이게 얼마나 날카롭고 부끄러지게 만드는 그런 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를 되게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고. 결국 여기서처럼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에는 수취인인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는 실제의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멋진 표현, 이런 사랑에 취해 있는 남자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죠? 자,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에. 이해됐죠? 싹 이해됐죠? 그죠? 자, 내가 그럴듯한 척하고 멋진 남자인 척하고 쓰는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런 편지다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가 봐요.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 이광호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글은요, 사실 뭐 이건 몰라도 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제목은
작품의 제목은요, 원래는 이성복의 시구예요. 편지 5라는 시의 시구고요. 이 사랑의 미래라는 그 에세이집을 아주 유명한 평론가인데, 이분은 그리고 아주 미려한 문장을 쓰기로 유명했던 평론가인데요. 이광호 평론가가 유명한 시의 식구들을 제목으로 삼아서 뭐 그의 시간에 관하여, 그녀의 시간에 관하여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러 개, 수십 개의 꼭지를 묶어서 낸 그런 책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내용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에 그랬죠,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인 편지 안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욕구가 막 넘친단 말이야, 그치?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여기서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 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심오한 글이고요. 아주 미적으로 막 단련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나 이런 거죠. 사랑의 편지가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도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궁극의 애초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보기에서 봤듯이 이 괴리에서 오는 부끄러움 때문이겠죠. 자, 봅니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모든 글쓰기가 다 그래. 최후의 순간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글쓰기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고백하는 편지 쓰기도 당연히 그렇겠지. 애초에 소소했던 그런 의도를 배반한단 말이야, 궁극적으로는. 자,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목표라는 건 당신의 마음을 얻는 걸 거야, 그지? 내 고백을 통해서 당신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익명의 어떤 욕구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 욕구는 표현의 욕구일 거고,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원도, 전원이라는 건 메시지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메시지도 들어있지 않다. 역설적인 말이죠. 사랑의 편지에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거기엔 아무런 진정한 메시지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편지는 너한테 쓰는 척했지만 사실은 나의 표현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거기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자, 나는 고백해.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들어줘. 라는 충만한 느낌으로 가득 차서 쓴 글이란 말이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게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 연애편지는 상대에게 쓰는 것이지만 쓰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누구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에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현실의 그하고는 다른 편지 안에서 그녀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그가 또 존재하는 거야, 그지? 거짓으로 꾸며낸 이상화된 자기 자신이 그 글 안엔 존재하는 거죠. 자,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스스로한테 취하는 거야. 여기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편지 속에 나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런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무개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왜? 부끄러움 때문에. 괴리감으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잠언의 느낌을 풍기는 말로 지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7번 볼까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길잡이로 삼았던 보기에 이어서 선지 판단을 해봅시다.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한다. 아니죠. 이때 이 익명의 욕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럴듯하게 이상화된 자신이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토로하게 만드는 그 표현의 욕구야.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답이 1번이에요. 우리 이해한 대로 해보자고. 됐죠? 2번.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 거. 맞죠?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 글의 내용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즉 나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겠다라는 의도가 그것보다 이제 나의 표현의 욕구가 주체할 수 없어서 더 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 현실적인 목표라는 건 사랑을 고백하는 거. 오케이? 이건 맞는 얘기네. 3번.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되면 말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결국 이 얘기라고.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 그지? 결국에 이제 나의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매료되어 버리는 상황. 이게 결국 그녀를 위한 편지인지, 그녀에게 읽으라고 그녀에게 내가 마음을 전하는 편지인지, 내가 멋진 마음을 표현한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글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영혼은 실제 그와는 괴리되어 있는. 5번.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것. 그죠?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나? 여기 봐요. 자, 뼛속 깊이 실감했어.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의 늙지 않은 영혼을,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어.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에 5번 선지도 맞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26번 갑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A는 뭐냐면요. A가 나시에 보면 아까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 이게 A고요. B는 방금 읽은 다 그래서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자, A는 즉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은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허자인식. 아까 해설했던 그대로네. 그지? 병을 다스리긴 다스려도 그렇다고 환우가 낫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인식. 내가 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잊고자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그것이 마음 내키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자, A는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우를 의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B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얘기가 B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의 편지라는 것이 어쩌면 이 맥락하에서는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지? 자, B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자기를 이상화해서 거기에서 실제 자기와는 다른 그가 그 안에 또 다른 영혼이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그 편지를 읽은 그녀가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B의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지? A와 B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이거는 지금 A, B를 모두 엮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답을 1번으로 골라야 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인데요. 가다의 공통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물론 이건 다 사랑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이지만 그건 다른 문제와 다 너무 직접적인 간섭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가나다의 공통점이 뭔지를 물은 거죠. 그랬을 때는 자, 예를 들면 4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자, 가에서는 배를 민다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배, 나와 떠나간 연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 작품은요, 나와 당신의 관계죠. 그걸 특정한 행위, 당신을 부르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 작품은 어때요? 그와 그녀 사이의 관계를 편지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드러낸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 글쎄 가에서 추락한다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 부분을 하강적 이미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에서 단풍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하강적 이미지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 글쎄 그건 또 이제 계절의 바뀜이라고 얘기한다면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 다가 하강적 이미지랑 연결될 수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고요.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그랬는데 자연물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게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가나다를 엮을 수는 없겠죠. 자,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 굳이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에서 배를 민다, 배를 밀며 어쩌고 이런 게 반복과 변주라고 볼 수 있을 테고 또 밀어내는 거 어쩌고 있죠. 나도 당신이란 말 참 좋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건 가나다 전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시간 매우 어려운 세트들을 함께 풀면서 많은 문제, 많은 작품들, 많은 어려운 작품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문항수, 작품 수가 많아서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1년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와 세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예비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문학 고득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트였기 때문에 찬찬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해해 놓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세트였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4부에 건너가서 뒤에 이어지는 2개의 세트로 여러분과 문학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